예, 계속해서 공공재의 경우 이제 효율성 조건을 우리가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예, 불꽃놀이 파이어웍스에 대한 이그젬플이고 애덤과 이브 두 사람의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만 구성된 경제 혹은 사회를 우리가 가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지난 시간에 수요 곡선을 지불 용의 곡선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어, 그 적용을 그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그대로 이제 애덤과 이브의 수요 곡선 혹은 뭐 지불 용의 곡선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덤의 경우에 이제 여기서 R은 라킷이고요. 뭐 폭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라킷의 가격입니다. 폭죽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애덤의 지불용의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20번째 폭죽을 구입할 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바로 6달러가 될 것이고 45번째 폭죽을 구입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이 바로 4달러일 거예요. 그래서 애덤은 20번째 폭죽을 발사하기 위해서 혹은 구입할 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달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애덤의 willingness to pay가 되겠죠. So willingness to pay. 이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가정하고 있으니까 이브의 경우에는 20번째 라킷을 구입할 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달러고요. 네, 45번째 폭죽을 구매할 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지불 용의 금액은 2달러가 돼요. 그래서 이분은 20번째 폭죽을 발사하기 위해서 혹은 구매하기 위해서 4달러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마찬가지로 2부의 라킷에 대한 폭죽에 대한 수요 곡선은 바로 2부의 지불 용의 곡선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willingness to pay 커브가 되겠죠. 그래서 이 willingness to pay는 궁극적으로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20번째 폭죽으로부터 얻는 애덤의 편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계 편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번째 폭죽으로부터 얻는 추가적인 편익이 바로 6달러고 이 6달러를 우리가 한계 편익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번째 폭죽, 그러니까 19번째 폭죽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20번째 폭죽을 하나 더 구매할 때 추가로 얻는 편익, 바로 한계 편익이 2부의 경우에는 이제 4달러가 되겠죠. 자, 이제 불꽃을 한 발 더 쏠 때, 폭죽을 한 발 더 쏠 때 얻는 추가적인 편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데, 우선 2부의 경우와 애덤의 경우를 각각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경제 전체의 편익 혹은 뭐 한계 편익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거고요. 우선 계속해서 보시죠. 불꽃을 한 발 더 쏠 때 지금 이 라킷 혹은 폭죽, 불꽃놀이의 그 폭죽은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편익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폭죽을 한 발 쏘게 되면 애덤도 편익을 얻게 되고 이브도 편익을 얻게 됩니다. 두 사람이 예를 들면 20번째 폭죽을 쏘든 아니면 45번째 폭죽을 발사를 하든 두 사람 모두 편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익을 얻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편익을 더하면 경제 전체에 한계 편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20번째 폭죽을 만약에 터뜨리는 경우에 애덤의 willingness to pay가 6달러, 애덤의 willingness to pay가 6달러였고 이브의 willingness to pay가 4달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덤의 한계 편익은 6달러고 이브의 한계 편익은 4달러라는 거죠. 그래서 20번째 폭죽을 발사했을 때 경제 전체 혹은 사회 전체의 한계 편익은 10달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덤이 얻는 추가적인 편익과 이브가 얻는 추가적인 편익을 더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두 사람의 한계 편익을 더하면 되겠지만
만일 그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멤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면 그 멤버들의 한계 편익을 다 더하면 되겠죠. 현실에서는 이제 그러한 작업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편익을 추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사회 구성원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해보죠. 45번째 폭죽으로부터 얻는 애덤의 한계 편익은 4달러였고요. 이브의 한계 편익은 2달러였습니다. 그러면 45번째 폭죽으로부터 이 경제가 혹은 이 사회가 얻는 추가적인 편익, 한계 편익은 이제 두 편익의 합인 6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공공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private good과 달리 public good의 경우에는 우리가 재화가 한 단위 추가로 공급되었을 때 혹은 서비스가 한 단위 추가로 공급되었을 때 공공재가 그럴 때 경제 전체의 추가적인 편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구성원들이 각자 얻는 한계 편익을 더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곡선은 사회 구성원들의 지불용의 금액의 이제 합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불용의 금액이라고 하는 게 바로 개별 구성원들의 한계 편익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공공재에 대한 경제 전체의 수요 곡선을 우리가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 바로 공공재가 한 단위 추가로 공급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얻는 한계 편익을 다 더해서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앞에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지 한번 표현할 수 있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우선 이제 애덤의 지불용의 곡선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는 두 명밖에 없습니다. 애덤과 이브. 예를 들어서 20번째 폭죽을 구입할 경우 혹은 20번째 폭죽을 발사하는 경우 모든 사람들이 얻게 되는 추가적인 편익은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선 애덤이 6달러만큼의 편익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브가 4달러만큼의 편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전체의 경제 전체 구성원들이 얻게 되는 한계 편익은 어떻게 될까? 그냥 다 더하면 되겠죠. 20번째 폭죽이 터졌을 때 애덤은 6달러, 그 다음에 이브는 여기에서 4달러만큼을 이제 더하면 되겠죠. 이브는 4달러가 될 거예요. 그러면 20번째 폭죽으로부터 얻는 경제 전체의 한계 편익은 바로 10달러가 되겠죠. 그 다음에 45번째 폭죽을 발사했을 때 애덤이 얻는 한계 편익은 4달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브가 얻는 편익은 2달러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달러만큼을 더 올리면 되겠죠. 2달러만큼은 이브가 얻는 추가적인 편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20번째 폭죽이 터졌을 때 경제 전체의 한계 편익은 10달러고 45번째 폭죽이 터졌을 때 경제 전체의 추가적인 편익은 이제 6달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20번째와 45번째만 우리가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80번째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80번째 폭죽이 발사되었을 때 애덤은 2달러만큼의 추가적인 편익을 얻지만 이브는 어떠한 편익도 얻지 못합니다. 제로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때의 경제 전체의 한계 편익은 바로 이 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이 점들을 잘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잘 연결하면 자, 붉은색 직선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경제 전체의 지불용의 곡선이다. 혹은 이제 두 사람의 지불용의 곡선을 더한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 전체의 지불용의 곡선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한 사람의 지불용의 곡선 위에 2부에 또 다른 사람의 지불용의 곡선을 이렇게 얹어서 더하는 방식으로 경제 전체의 지불용의 곡선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또 그 불꽃놀이 fireworks에 대한 경제 전체의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전체 수요 곡선.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할 텐데요. 보시죠. 사회 전체의 지불용의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제가 도출했냐면 위쪽으로 한 사람의 또 다른 구성원의 지불용의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20번째 폭죽을 터뜨렸을 때 애덤의 지불용의 금액이 이만큼이고 그 위에 2부의 지불용의 금액을 더해서 10달러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45번째 폭죽을 터뜨릴 때 애덤의 지불용의 금액은 4달러, 여기에 이제 2부의 지불용의 금액인 2달러를 더해서 사회 전체의 지불용의 금액을 찾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쭉 연결을 하면 이제 우리는 사회 전체의 지불용의 금액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private 굿에서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시장 수요 곡선 혹은 경제 전체의 수요 곡선 무화과잎이겠죠. 무화과잎의 수요 곡선을 도출할 때 주어진 가격에서 각각 소비자들이 이브와 애덤이 얼마만큼의 무화과잎을 구매하려고 하는가 구매량을 더해서 수요량을 더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수평 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horizontal summation이고요. 가로축으로 쭉 수요 곡선을 개별 수요 곡선을 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프라이빗 굿에 대해서는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을 했습니다. 수평합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고요. 지금 퍼블릭 굿의 경우에는 그 방식이 조금 다르죠. 퍼블릭 굿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 전체의 지불용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구했냐면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20번째 폭죽이면 20번째, 45번째 폭죽이면 45번째 각각의 경우 각각의 수량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얼마만큼의 지불용의 금액을 갖고 있는지를 위로 이렇게 더하는 방식으로 사회 전체의 지불용의 금액을 구했습니다. 만약에 구성원의 숫자가 두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많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회 전체의 지불용의 금액을 구할까? 그냥 계속 위쪽으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지불용의 금액 있으면 10번째 폭죽 그 다음 사람은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위로 더해주고 세 번째 사람은 얼마만큼 더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수평합과는 다른 방식으로 위쪽으로 더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사회 전체의 지불용의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제가 뭐라고 썼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개별 수요 곡선의 vertical summation으로 vertical summation 형태로 경제 전체의 수요 곡선 혹은 경제 전체의 지불용의 금액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얻게 된 사회 전체의 지불용의 곡선은 바로 애덤의 지불용의 금액과 이브의 지불용의 금액 willingness to pay를 더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수량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그래서 위쪽으로 수요 곡선을 더해서 사회 전체의 지불용의 곡선을 도출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프라이빗 굿과 퍼블릭 굿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라이빗 굿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서 얼마의 가격이 주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숫자가 뭐 적든 많든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가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가격에서 각각의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량을 다 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수평합이 되는 것이고요.
공공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성질이 다릅니다. 공공재는 재화가 재화나 서비스 20번째 폭죽이 터질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그러니까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굿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소비하는 공공재의 소비량이 같아지는 것이죠. 프라이빗 굿은 가격을 모든 사람들에게 차지 되는 가격이 동일한 것이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쿠폰이 있어서 조금 싸게 구입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굿의 경우에는 일단 공공재가 공급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규모의 지금 우리는 퓨어 퍼블릭 굿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가 공급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규모의 공공재를 소비하게 돼요. 지금 우리는 파이어웍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 쓰레기 수거한다든가 혹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형태의 서비스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규모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공공재 소비량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공공재 소비량은 사실상 동일한 것이죠. 매일 새벽마다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는 동일한 규모의 이제 공공재를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축의 변수인 20단위 혹은 45번째 폭죽 이렇게 카운트를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직합의 형태로 사회 전체에 지불용이 곡선 혹은 이제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빠뜨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로켓에 대한 경제 전체 혹은 사회 전체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애덤과 이브의 수요 곡선을 더해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용재와의 뚜렷한 차이점은 이 경우에는 이제 수직합이 되겠죠. 그래서 위로 이렇게 더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프라이빗 굿 사용재와 퍼블릭 굿 공공재 수요 곡선을 비교해 볼 텐데 우선 이제 프라이빗 굿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불해야 되는 가격은 사실상 동일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 얼마만큼을 소비할 것인지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효용 극대화 문제를 우리가 푸는 것처럼. 그래서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할 때에는 반드시 개별 수요 곡선을 애덤의 수요 곡선과 이브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똑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사람은 이만큼 소비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이만큼 소비하고 C라고 하는 사람은 이만큼 소비하고 D는 이만큼 소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소비량을 혹은 수요량을 더해서 이제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을 찾을 수 있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시장 수요 곡선을 찾을 수 있고요. 앞서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이브와 애덤의 MRS가 같아진다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공재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소비량은 사실상 같지만 이제 각자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 누리는 편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생활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을 많이 배출하지 않는 가구라든가 사람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것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생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든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어서 재활용 용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가구라든가 혹은 이제 그러한 아파트에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그 재활용품을 수거해가는 공공 서비스의 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하루라도 그런 재활용품을 수거해가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로 인한 어떤 그 불편함이 비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이질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소비량은 사실상 같지만 지불 용의금에 자신이 느끼는 가치는 주관적인 가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양을 소비하기 때문에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 전체, 사회 전체의 수요 곡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고요. 똑같은 양, 똑같은 크기, 똑같은 규모의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가치, 주관적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불 용의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뭐 실제로 어, 그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프라이빗 굿이라고 하더라도 주관적인 가치는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중식당에 가서 뭐 예를 들면 짜장면하고 짬뽕 가격이 같은데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먹고 어떤 사람은 짬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사용제인데 퍼블릭 굿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주관적인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프라이빗 굿이 거래가 되는 시장에서는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인 가치보다 시장의 가격이 더 높으면 그 사람은 그 재화를 구매하지 않겠죠. 반대로 시장 가격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가 더 높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 재화를 구매할 거예요. 그래서 중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 사람은 짜장면으로부터 얻는 자신의 주관적 가치가 짜장면 가격, 뭐 예를 들면 뭐 6,000원이라고 해보죠. 6,000원보다 더 높은 거고요. 어떤 사람은 가서 짬뽕을 먹습니다. 그건 짬뽕으로부터 얻는 주관적인 가치가 짬뽕 가격인 6,000원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짜장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짜장면도 높을 수 있겠지만, 짬뽕으로부터 얻는 주관적인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이제 프라이빗 굿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프라이빗 굿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관적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높을 때에만 그 재화를 구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화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제 주관적 가치가 기본적으로 달라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프라이빗 굿의 경우에도 주관적 가치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굿에 대해서는 주관적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시장에 참여해서 그 재화를 구매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시장 가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효율성 조건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 주관적 가치의 차이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여하튼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지불용의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불용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MRS도 서로 달라지겠죠. 현실적인 공급 곡선을 그냥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S의 R은 라켓에 대한 서플라이 커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폭죽을 한 발 더 발사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점점 상승한다라고 가정한 거고요. 그래서 공급 곡선을 우상향하게 그렸습니다. 뭐 쉽게 공공재 시장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균형 가격은 6달러가 되겠죠. 폭죽 하나의 균형 가격은 6달러.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의 균형 거래량은 45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웍스를 진행한다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면 모두 이제 45발의 폭죽을 발사하는 것이 이제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균형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45번째 폭죽을 터뜨렸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공급 곡선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45번째 폭죽을 발사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이 바로 6달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공급 곡선을 따라서 45번째 폭죽을 터뜨렸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정확히 6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급 곡선을 마지노 코스트 커브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미시경제학이라든가 경제학 원론에서, 저는 경제학 원론에서 공원 서플라이 커브가 마지노 코스트 커브다라는 얘기를 사실 합니다. 여러분 미시경제학도 수강하셨기 때문에, 미시경제학을 수강하지 않으셨으면 재정학을 수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이제 알고 있을 거라고 어슴하고, 마지노 코스트 커브이기 때문에 45번째 폭죽을 터뜨릴 때 추가적인 비용은 6달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균형에서 마지노 코스트입니다. 한계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요 곡선, 혹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요 곡선은 바로 이거죠. 사회 전체, 경제 전체의 수요 곡선입니다. 이건 앞서 우리가 어떻게 도출했냐면, 사회 구성원들의 지불용의 금액을 다 더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수요 곡선을 위쪽으로 더하는 방식으로, vertical summation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경제 전체의 수요 곡선입니다. 수직합이죠, 그렇죠? 버티컬 서메이션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45번째 폭죽을 터뜨릴 때 추가적으로 얻는 편익이 6달러가 될 거예요. 이게 균형이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얻는 편익이 6달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애덤과 이브가 얻는 추가적인 편익의 합이 6달러와 같다. 구성원들의 추가적인 편익의 총합이 6달러와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덤과 이브가 얻는 한계 편익 경제 전체의 지불용의 금액이 모두 6달러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한계 비용이 6달러고 한계 편익이 6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계 편익은 모든 구성원들이 얻는 추가적인 편익의 총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계 편익 6달러, 한계 비용 6달러이기 때문에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만일 불꽃놀이 시장이 존재해서 애덤과 이브가 모두 불꽃놀이를 45발 구입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45번째 폭죽을 구입할 때 애덤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바로 4달러가 되고요. 45번째 폭죽을 구매할 때 이브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달러가 됩니다. 그럼 애덤은 45개를 구매했다고 가정했으니까 45발을 구매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애덤은 반드시 4달러를 지불했을 거고요. 물론 4달러보다 낮으면 땡큐겠죠. 4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고, 이브는 이제 2달러를 지불했을 거예요. 혹은 지불할 용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가정을 한다면. 자, 시장을 통해서 애덤과 이브가 각각 45번째 폭죽을 구매를 했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가정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겠습니다. 애덤은 4달러,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지불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거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겠지만, 편의상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지불용의 금액 4달러를 지불했다 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보고, 이브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 2달러를 지불했다 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애덤이 지불한 금액은 4달러, 이브가 지불한 금액은 2달러입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MRS에 대한 한계 대체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재화가 하나 더 있으면 이제 편하니까요. 가격 비율, 그 다음에 두 재화 사이의 무차별 곡선,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앞서 무화과잎과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처럼 프라이빗 굿의 효율성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편의상 사과를 하나 갖고 들어오죠. 사과라고 하는 재화가 존재하고 이브와 애덤 모두 사과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사과의 가격은 1달러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PA가 사과의 가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애덤은 4달러를 지불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고 이브는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2달러를 지불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덤과 이브가 지불한 금액이 서로 달라요. 애덤은 4달러, 이브는 2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애덤의 예산선의 기울기와 이브의 예산선의 기울기가 기본적으로 다르겠죠.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가격을 지불한 거예요.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용의 금액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다른데 그 금액을 지불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림을 보시죠. 자, 우선 이브의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이브가 지불한 라킷의 가격은 2달러였었어요. PR은 2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브가 지불한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애덤이 지불한 폭죽의 가격은 4달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사과의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편의상 사과의 가격은 1달러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이 1달러는 애덤도 1달러를 주고 사과를 구입해야 되고 이브도 마찬가지로 1달러를 내고 사과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사과 가격은 똑같이 1달러예요. 자, 그러면 이브의 예산선의 기울기는 바로 두 재화의 가격의 비율과 같은데 뭐 편의상 세로축에 사과를 썼고 가로축에 불꽃 라킷을 표시를 했습니다. 폭죽을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게 버즐라인이죠. 버즐라인의 기울기는 이제 두 재화의 가격의 비율이 될 것이고 라킷의 가격 나누기 사과의 가격이 되겠죠. 사과의 가격은 제가 편의상 1달러라고 했으니까 이브의 예산선의 기울기는 2가 되고 2달러 나누기 1달러니까요. 2가 되고 애덤의 예산선의 기울기는 4달러 나누기 1달러가 되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브의 예산선의 기울기와 애덤의 예산선의 기울기가 기본적으로 다르고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사과의 소비량과 폭죽의 소비량을 결정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 애덤과 이브 모두 불꽃놀이를 45발까지 즐긴다. 45개의 폭죽을 구매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에서 28페이지에서 두 사람 모두 45발의 폭죽을 구입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선택하는 점은 이브의 경우에는 여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애덤의 경우에도 똑같이 불꽃의 소비량이 혹은 폭죽의 소비량이 45개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도 사과의 소비량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자신의 무차별 곡선이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탄젠트하도록 하는 소비 번들, 컨섬션 번들을 선택할 텐데 이브의 경우에는 이제 점 V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사과의 소비량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반드시 폭죽은 45개 소비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애덤의 경우에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4로 이브의 예산선의 기울기와는 다릅니다. 서로 다른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과는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덤과 이브는 모두 다 동일한 규모의 라킷을 구입한다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덤의 경우 최적 소비점 컨섬션 번들은 점 D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불꽃의 소비량은 정확히 45개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을 따라가면 얼마만큼의 사과를 구매하는지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점 D에서 애덤의 경우 점 D에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정확히 4와 같고요. 이게 바로 이제 애덤이 지불하는
폭죽의 상대 가격이 될 텐데 4달러 나누기 1달러니까 4인 것이죠. 그래서 점 D에서 예산선의 기울기와 자신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애덤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점 D A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IC가 인디퍼런스 커브입니다. 기울기는 바로 4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아질 테니까요. 똑같이 2부의 경우에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선의 기울기가 2로 주어져요. 그러면 2부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도 정확히 예산선의 기울기와 같아질 테니까 점 V에서 2부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정확히 2가 되겠죠. 바로 라킷의 가격 나누기 사과의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불꽃 45발에서 이후의 MRS는 자신이 지불하는 가격의 비율인 2와 같아질 것이고 애덤도 마찬가지로 불꽃 45발을 소비하는데 이때 MRS는 4와 같습니다. 4는 말씀드렸듯이 라킷의 가격 나누기 사과의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특징은 공공재의 경우 지금 불꽃놀이라고 하는 제어가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만 두 사람의 지불 용의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 다를 때 두 사람의 MRS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S 2부와 MRS 애덤이 서로 같아지지 않는 상황이 이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프라이빗 굿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의 MRS가 같아진다는 걸 봤었고 굉장히 어메이징하다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만 공공재의 경우에는 각자의 지불용의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규모의 폭죽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MRS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